네,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어제 전쟁의 수위를 높일 중대한 서프라이즈가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걸 말하는 거였을까요? 당연히 이걸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스파스 유전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란의 입장에서 이란뿐만 아니라 이게 LNG 유전인데요. 이게 단일 광구로서는 가장 큰. 그러니까 단일 광구에서는 이 정도의 매장량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우스파스가 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카타르의 노스필드라고 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카타르와도 영향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전략이 지금 목표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미국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스라엘이 어저께 얘기했던 것에 거의 저도 그 보도를 처음 봤을 때 좀 센 시설들을 공격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사우스파스 그리고 정유 시설을 이렇게 할지는 전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박 수위를 상당히 높이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조율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보는 했겠지만 이제 공격을 하면서 통보를 늘 이스라엘이 그런 적을 했으니까요. 근데 뒤에 나오는 거 그 보도는 뭐 조율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조율이 됐다면 아마 공격의 강도가 조율이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의 레드라인 자기네들이 하지 않았던 거는 이 석유 시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격을 당하면 그리고 이 공격이 당해서 이게 파괴 정도가 심해지면 유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 지금 이미 브렌트유는 $110 올랐습니다. 그러면 서부 텍사스유는 $105 정도 오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100를 마지노선으로 낮추고 있었는데 정유 시설을 그리고 사우스파스라거나 LNG 시설을 때렸다?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겁니다. 조율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기조랑 다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어찌됐건 인플레와 석유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이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거와 정확히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조율했다 저는 100%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 연합 함대가 잘 구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도 이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보면 전쟁에 별로 좋은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 미국에서도 지금 가뜩이나 비판을 받는데 봐라 끌려다니더니 지금 어떤 꼴이 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율됐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단 만약에 조율이 됐다고 한다면 공격 강도를 마지막 너 이거를 심각하게 스필오버 되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 공격 강도를 좀 조율한 거 아닌가? 그거를 이야기해서 조율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냥 분석해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을 거쳤다고 표현을 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이 석유 저장시설 30곳을 이란의 석유 저장소를 공습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은 좀 공습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사전에 통보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석유 저장고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을 처음으로 공격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는 건데 이스라엘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래서 의아한 부분입니다. 저장 시설을 때리는 것은 전쟁 비축 요구 이러니까 할 수 있는데 생산 시설은 어떻게 보면 유가 그리고 석유 생산량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이 자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때렸던 거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라고 했던 거가 과연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했던 거는 당연하죠.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약간 전략의 궤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선에서 유지하다가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엑시트 출구 전략을 써서 종전을 하고 싶은 게 마음이고 그게 유인이 높은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끌어서 자기네들이 정말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란이 지금 거의 끝단에 와 있으니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해 왔죠. 근데 이스라엘도 압니다. 이게 그 체제 전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없애는 것은 하지 못한다라는 건 알지만 거의 그 끝단으로 밀어서
여기서 생존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 시설이나 이런 것을 생산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그 우리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란 지금 혁명 수비대나 지금 저 엘리트 세력에게는 이게 생명줄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자기네들이 어떤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여기를 공격을 해서 밀어붙이고 싶은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가가 급등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그럼 유가 급등하면 국내에는 영향을 별로 안 미칩니까?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의아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지금 여태까지는 지금 그 상황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용어를 어떻게 하냐면 벼랑 끝 전술,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벼랑 끝 전술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끝단에서 하지만 위험한 줄타기긴 하지만 통제 가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되게 강경파가 득세라고 그 안에는 극강경파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석유 유가는 우리가 감당하더라도 이 주적을 한번 끝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군사작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란 측에도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도 공격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니네들이 공격이 멈추면 우리도 너네들의 그 생산 시설에는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은 보복 차원에서 카타르, UAE, 사우디에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 역시 에너지 시설이었죠. 계속 이게 넓어지고 에너지 전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지금 앞으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데 일단은 지금 그들이 가장 큰 생산 석유 생산 시설, 그러니까 LNG를 맞았기 때문에 자기들 공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란 석유에 대한 공격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걸프 공동 번영, 공존에도 위협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메시지로 던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만약에 그 석유 생산 시설을 때린다면 이란도 어떤 다른 좀 더 수위를 높인 쪽으로 간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이런 석유 시설에 대한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춘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공격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공격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걸프 해역을 넘어서 이란 북쪽에 있는 카스피해에서도 지금 이란 해군을 상대로 공습을 벌였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찌됐건 이란은 항상 카스피해에도 영향을 끼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영역이 있고 거기도 석유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카스피해랑 가까이 있는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되게 가까운 사이고 이스라엘의 비상의 상태가 있을 때 석유를 아제르바이잔에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걸 알고 이란도 카스피해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러시아와 함께 넓히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확실히 이번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또 카스피해에 있는 유전이나 아제르바이잔 자기네들과 가까이 있는 나라에도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금 지금 레바논에서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미군이 중동에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르그섬이라든지 이런 이란 석유 핵심 시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30일 해병대 원정대대가 파견된 상태고 이 원정대대는 지휘 통제,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항공전력, 그러니까 F-35B 스텔스 폭격기도 있고 그다음에 상륙 전력이 한 2,200명 정도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상륙 부대입니다. 근데 소규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륙을 하더라도 장시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만약에 보낸다면 진짜로 작전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 판단은 뒤로 하고 우리 이 지상 상륙 작전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 위협 카드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르그 섬에 대한 수복이나 작전이 된다면
이거는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 유가나 그런 거보다는 요번에 이란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끝단에서 그 통제되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을 해서 서로의 뭐라 그럴까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렛대를 통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파병하는 것이 하르그섬 점령이나 무슨 이란 그 본토 상륙 작전 같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어찌 됐건 자기의 어떤 정책이 그런 압박감으로 되려면 뒤에 실제 우리가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병력들도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해야지 그런 것들이 잘 상대방한테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가 병력, 추가 지상군 병력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이란 공격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사퇴한 조켄트 전 국가 대테러센터장이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에는 임박한 위협이 없었다. 그리고 작전 주도는 이스라엘이 한 거다.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미 정부 당국이 전쟁 이전에 이란의 미사일 능력에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란은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었는데 이를 지금 전쟁 명분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켄트 디렉터, 그러니까 그 대테러 국장이 그 사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게 뭐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다. 관종이다. 그래서 원래 저런 캐릭터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만 단순하게 볼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켄트 그 국장이 이야기한 것들은 상당 부분 사실로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핵 위협, 핵 무기가 이렇게 돼 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IAEA 보고서도 농축 우라늄 60% 450kg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우려는 표했지만 이걸 핵무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미국 관료가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의회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그렇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약간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상군 파견에 이런 게 될 것 같으니 내부 마가 세력 안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내부 폭로를 통해서 그런 위협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는 전쟁을 계속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지금 전쟁을 시작했던 모든 요소가 처음에는 이란의 핵 위협이 진짜 이미넌트 트레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고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이란이 2주 안에 핵무기를 가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전쟁에 들어갔거든요. 그걸 다 지금 깨버린 겁니다. 그런 거 없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유전을 공격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명분을 다 잃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핵시설이나 핵이 위협이라고 그러는데 왜 석유 생산 시설을 때리는 거지? 이렇게 딱 돼버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금 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세력 중에 이렇게 내버려둬서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휘슬블로 내부 폭로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의 분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보이고 어느 정도 이것이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명분이나 동력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는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명분으로 내세웠던 방금 말씀하셨던 핵 관련된 내용, 네. 고농축 우라늄 재고 같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한다든지 실물로 보여주어서 이게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뭔가 본보기로 보여주고 탈출 전략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출구 전략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해군 절멸했다.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다 없앴다. 그다음에 지금 핵 위협이었던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고농축도 아닙니다. 그냥 60% 농축 우라늄 450kg을 내가 다 수거했다. 이란은 핵불능이 됐다. 우리는 승리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그 과정인데
이 450kg 그 60% 고농축 우라늄을 빼온다라는 그 군사 작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을 축출했던 그 사건도 어려운 포세이돈 작전도 어려운 작전이라고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슬라마바드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어떤 가정집, 가족도 다 살고 있고 물론 보디가드 20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가정집을 개조한 그런 어떤 요새도 아닌 좀 요새화된 거기서 사살하는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0% 농축 우라늄 450kg이 한 곳에 모여 있는지 아니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만약에 분산되어 있다 그래도 지하 벙커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란군은 헤즈볼라나 다른 군들과는 좀 다르게 혁명 수비대는 계속해서 분란전, 게릴라전에 아주 경험이 제일 많은 군대거든요. 그것을 그 산맥에 숨겨놓아 있는 그런 저장 시설에 특수부대가 간다 한들 거기에는 다 그런 보호시설이나 그런 게릴라전에 특화된 혁명수비대 특수전 요원들도 다 있을 텐데 이것을 델타포스든 어떠든 아무 희생 없이 끄집어내온다? 상당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델타포스를 보냈는데 이 작전을 실패하고 델타포스 요원이 죽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벽한 실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1979년에 미국 대사관에 인질들이 잡혀 있을 때 그 특수전 요원을 보내서 구출하려고 보냈다가 헬기가 떨어져서 몰살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그 군사작전 역사에 가장 치욕으로 남는 피그만 침공과 그게 2개 남는 건데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위험이 높은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실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실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주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얼굴도 공개가 안 됐고 육성조차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스타바 지금 라리자니의 장례식에 맞춰서 SNS 글을 올렸습니다. 흘린 피 한 방울마다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옥의 문을 열겠다면서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을 투하했습니다.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발성으로 이제 쫙 퍼지면서 그 피해 범위를 넓히는 그러고 이제 심리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전장에서 그런 무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있는데 집속탄은 지금 근데 이스라엘도 항상 써왔었던 겁니다. 가자에서도 가자에서는 집속탄뿐만 아니라 백린탄도 썼던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비난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이 썼던 세력이 쓰고 있으니까 그 비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속탄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은 집속탄 금지 조약이 있긴 한데 셋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금지는 아닙니다. 단 요거는 있습니다. 집속탄 사용이 민간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포된다라면 그거는 국제법에서 이제 국제법에 걸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도 이란도 다 민간인 지역에 공격했던 게 있어서 이거는 서로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국제 형법 재판소에 기소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어떤 변수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집속탄이라는 거를 지금 전쟁 20일째 거의 다 돼가서야 지금 꺼냈단 말이에요. 그동안 안 썼던 이유는 이게 워낙 비난을 감수해야 될 무기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러시아 등 다른 나라가 이렇게 뒤늦게 전달해 준 걸까요? 있기는 있었는데 전자가 더 맞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사용해서 왜냐하면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란이 원하는 목표물 타겟을 하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은 레이더 기지라든지 미군 기지라든지 지금 정유시설이라는 데 타격을 하려면 그건 오히려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으로 하는 거지 집속탄은 넓게 퍼져서 이렇게 살상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살상력을 높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런 무기가 나왔다 그리고 이런 무기가 민간인 지역이나 그쪽으로 뻗어졌다는 그런 심리 효과 위축하는 효과가 더 큰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안 쓰고 있다가 이 상황에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리자니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보복을 경고한다는 방금 모스타바의 추모 성명 말씀드렸고 네. 군부 장악력이 지금 슬금슬금 더 커지는 낌새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모스타바 말씀. 예.
지금은 이반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한 20만 명의 그 병력과 그 장교들은 지금 어찌됐건 이 체제가 망하면 같이 없어지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봤냐면 이라크에서도 그 바스당 그리고 바스 정당 모든 군인이나 군 세력은 바스 당원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사담 후세인이 무너지고 그 바스당의 통치가 무너지고 나서 자기네들이 완전히 다 내쳐지고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2등 시민이 되니까 IS에 참전을 했던 그런 경험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명 수비대는 요번에 이 체제가 만약에 살아남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 엘리트들의 결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아마 모스타바가 계속 안 보이는 거가 우리가 모스타바가 아프다, 뭐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그 라리자니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국정원장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찰총감이라고 할 수 있게 총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시지 그룹의 그 가장 총사령관인 그 술레이마니까지 죽였는데 이제 계속 지금 요인 암살들이 가고 있고 모스타바가 최고 그 타겟에 있기 때문에 모스타바가 신변 안전을 위해서 공식 행보를 참 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석이 조금 더 설명력이 높지 않나 저게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모스타바의 그 장악력은 지금 어찌 됐건 유지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모스타바의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그거가 아니라 지금 그 전시 상황이 그리고 이 벌어지는 상황이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도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자기네들도 다 같이 사라지는 운명이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 뭉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보 수장이었던 라리자니가 굉장히 거처를 많이 옮겨 다녔다고 들었는데 지금 딸의 집에서 이렇게 폭격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알고 봤더니 그 비밀 첩보부대가 CCTV를 해킹해서 자동차 표지판을 초단위로 이렇게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모사드의 지금 그래서 그 모스타바가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딴 여러 소식이 나오는 게 모스타바는 통신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이 다 끊긴 공간에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휴민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텍신트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그 밀정 이런 것들이 다 쫙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는지 알고 딸의 집으로 거기서 이제 암살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스타바는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자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오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 피자 지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워싱턴에서 전쟁하면 피자 비달이 많고 그런 것들로도 지금 여기 어디가 있구나, 지금 뭔가 전쟁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구나 그런 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모스타바가 그런 모든 통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긴 곳에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 아리자니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보 부대의 모사드의 그런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추적이 됐고 끝내 사살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다시 역설적으로 모스타바는 더 숨어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2년 전인가요? 그 삐삐를 활용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요인들을 3,000명을 다 헤즈볼라 요인들을 다 죽었죠. 그 작전도 26년 동안 심은 겁니다. 26년 동안 자기네들이 그 헤즈볼라가 통신 도청이나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삐삐로 통신한다는 걸 알고 26년 전에 불가리아에 그런 그 페이퍼 컴퍼니를 내서 진짜로 OEM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진짜 업무를 하다가 그래서 접근을 하고 그 4,000개 물량이 헤즈볼라가 요청해서 보낸다라는 걸 파악하고 그 4,000개 물량에 폭탄을 심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폭사시킴으로써 한꺼번에 그 헤즈볼라의 중간 그 관리들을 다 날려버린,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가 정말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런 작전을 했던 거가 있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정보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은 이거를 집요하게 26년까지 동안 별로 성과가 없는데도 그걸 지원했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 작전 말씀에서 좀 더 이어가자면 그 작전을 다 기획하고 계속 유지했던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7급 공무원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작전을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다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안보 관련한 거 이러면 현장 전문가들이 훨 잘한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그거 공작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집요한 모사드의 그런 전통이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정권의 변동에 따라 정보부가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는. 네. 네, 지금 이슬람권 12개국의 외무장관들이 오늘 사우디 리야드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그 사우디 리야드를 향해서도 미사일을 날렸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요격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적 조처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지금 주변국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부글부글 끓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임계점에 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제된 그 벼랑 끝 작전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계속 그 벼랑 끝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통제력을 잃는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이 외교부 장관 회의에 고려에 대해 공격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센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고 우리는 계속 항전할 거고 유전들도 다 우리가 공격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빨리 이 종전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압박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외무부 장관들이 모인 장소에 공격을 하고 이렇게 감행하는 것이 어떻게든은 위협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라는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명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전이나 정유 시설을 더 이상 이란도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그 걸프 국가들은 UAE 외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보면서 개입을 하려고 지금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지금 이란이 중국 위안화 거래를 조건으로 8개 나라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과를 협상 중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위안화를 콕 집은 건 왜일까요? 이 미국에 대한 흔들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그 이란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페트로 위안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석유 결제나 석유에 관련한 모든 것들은 달러로 이렇게 돼서 그게 어떻게 보면 원래 그게 시작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기 레알화를 달러랑 연동을 시켜준 데가 있었습니다. 고정 환율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석유와 달러를 연동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브레튼 우즈 체제는 금태환제라고 해서 금과 달러를 연동해서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그 안전자산으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취소가 되고 나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알화와 달러를 그냥 고정 환율로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석유와 연동되는 그래서 그런 블랙골드라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영향해서 미국이 페트로 달러가 됐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는 안정자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에서 달러가 고가치가 되는 것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미 그 위안화 결제는 지금 이게 벌어지기 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에 어느 정도 위안화 결제를 해줬고 중국이 1대1로 공상은행 여러 은행을 중동에 뿌리면서 실제 위안화 결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자꾸 중국을 생션 레짐, 그러니까 경제 제재 안에서 묶으려고 하니까 그 스위프트 코드를 우회하는 것들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란이 제도화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흠집내기, 그 페트로 달러를 공격하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거가 보여지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어느 정도가 저는 그건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페트로 위안이 페트로 달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그리고 거기서 걸프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가 위안화를 달러보다 더 안정자산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뭐 보험도 그걸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아직도 위안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그 신뢰가 더 높고 하기 때문에 페트로 위안 지금 이런 것은 어느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뚫려서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 위안화 결제하는 선박만 편히 통과해준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의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찻잔한의 태풍으로 끝날 확률이 더 큽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 필요 없다, 동맹국을 시험해 본 거다 했는데 또 하루 만에 호르무즈 이용 국가가 항행을 책임지면 어떨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잠시 뒤 한 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가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지금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가장 어려울 건데,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안 좋게 이렇게 잡혀서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식 요청은 안 했지만 공식 청구서는 다 보냈습니다. 근데 특히 일본한테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보냈거든요. 소외 능력이 있는 하나 함들을 보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자기네들이 그 2단계 역대급으로 준비했다 해서 1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3조 되는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패키지를 가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그때 이 미일 협상 때 다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딜을 갖고 또 거기에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물러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최선을 다해서 뭐 일본 언론에서는 아닌 건 아니겠다라고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의 그 파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일본이 파병을 하면 우리도 마냥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극진하게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찬 만찬까지 해서 거의 되게 긴 시간, 오찬 만찬 정상회담에서 쭉 이어지는 시간인데, 이게 우리 언론은 극진하게 대접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그 긴 시간 계속 설득하고 협상하고 뭐 줄 거야 하고 하는데 그걸 버텨내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먼저 넘어뜨려야 그 다음에 그 체인 리액션으로 한국한테도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얘 하는데 호주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극진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 아마 그렇게 극진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상 그냥 해서 너무 좋았다, 보내주기로 했고 우리는 그걸 할 거다. 그리고 근데 디테일한 건 다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서, 아마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했을 텐데 지금 도착은 했습니다. 도착했습니까? 아주 가는 비행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은 95%, 중국은 90%, 한국은 35% 정도를 들여온다. 물론 이게 수치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표현대로라면 사실 일본과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일본이 오케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오케이를 하리란 법이 있나요? 그래도 35%의 것은 요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성정상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필요할 때 너네들은 오지 않았다. 그 안보 무임승차론을 또 꺼내면서 지금 우리 주한미군 28,500만밖에 없는데 45,000이라고 얘기했지만 주한미군과 방위 분담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추징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나올 때 안 와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동맹국한테 책임을 던진 거였거든요. 근데 책임을 던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건 너가 올 거야 안 올 거야의 협상이었지만, 이제는 니네들이 너가 동맹인지 아닌지 내가 보겠어로 해서 프레임을 바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지금 나오는 게 방위 분담금, 안보 무임승차론 이런 게 나오니까, 앵커님 말씀대로 우리는 3분의 1밖에 안 하니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안보 무임승차론, 우리는 너네들을 위해서 니네들이 필요한 에너지 경로를 뚫어주는데 넌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리고 너네들은 그러면 방위 분담금을 더 내야 되겠구나.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애구나.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는 1, 2, 3 그렇게 서사를 밟아가면서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국회 인준 때문에 못 보낸다, 시간 끌기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네들이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걱정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긴 시간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